우리는 모두 푸른 행성이라는 이미지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정말로 파랗게 보이죠. 달 표면에서 보면 그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맑은 날 바닷가에 서 있으면 수평선이 사라져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온통 파란색 속에서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많은 물이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와 대양으로 뒤덮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긴 토픽이니 어떻게든 답을 찾아봅시다. 자, 시작해볼까요? 우주 탄생 시 물의 발생.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오늘날 물의 기원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기원을 찾으려면 우주가 태어난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 우주에는 물이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을 이루는 원소들이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 중 일부이니 물이 풍부한 것도 당연합니다. 수소 원자는 우주에서 가장 많고 산소는 세 번째로 많은 원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주를 이루는 모든 원자 중 수소가 73.9%, 산소가 1.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빅뱅 직후의 원자 비율은 전혀 달랐습니다. 빅뱅 후 처음 몇 분 동안 일어난 초기 핵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수소 최대 약 75%와 헬륨 최대 약 25%, 그리고 극소량의 중수소, 헬륨3, 리튬 7뿐이었습니다. 이런 빈약한 원소 구성은 수소 구름이 여러 덩어리로 갈라져 최초의 별이 탄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별들이 바로 산소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태양 같은 평범한 별이 아니라 초기 우주에서 폭발한 초신성이었습니다. 그 초신성들은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난 시기에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이 진화한 끝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외계 문명과의 조우를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산소가 최소 130억 년 전에는 이미 존재했으므로 우주 곳곳에서 생명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는 24억 년 전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지구에 산소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스케일입니다. 초기 우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쩌면 몇 배나 되는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던 물의 대부분이 이후 우주 진화 과정에서 다시 원자 수준으로 분해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태양계에는 물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태양계에는 물이 넘칠 만큼 많지만 분포는 매우 고르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태양 자체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태양 표면보다 약 1500도 낮은 흑점 영역에는 수증기 형태의 물이 모여 있습니다. 행성들에도 물론 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품은 천체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가장 풍부한 곳은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들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대표가 목성의 6번째 위성인 유로파입니다. 달과 거의 같은 크기의 이 거대한 천체를 조사해보니 표면을 덮은 얼음 밑에 액체 바다가 숨어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점에서 유로파가 그다지 특별한 존재인 것도 아닙니다. 목성의 다른 위성인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역시 본질적으로 거대한 얼음덩어리입니다. 또 토성의 타이탄, 테티스, 엔셀라두스, 야누스 같은 위성들도 물의 양에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위성들에도 많은 얼음 형태의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행성 가운데 가장 방대한 물을 가진 것은 해왕성입니다. 그야말로 이름값을 하는 셈이죠. 다만 해왕성 내부의 물은 매우 특이한 고밀도 상태로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얼음이 최소 20가지 이상의 고온 변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성의 뜨거운 핵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발상은 다소 대담한 상상처럼 들리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그 상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게다가 태양에서 가장 먼 궤도에 위치한 카이퍼 벨트 역시 거대한 물 저장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벨트는 얼음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가장 큰 것은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불렸던 명왕성으로 질량의 30%가 얼음입니다. 이 천체들은 태양계가 탄생하던 당시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이퍼 벨트보다 더 바깥에 있는 오르트 구름이 현재 확인된 것 중 가장 먼 물 저장소로 여겨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혜성은 바로 이 오르트 구름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혜성 질량의 80%는 물입니다. 어쩌면 오르트 구름이야말로 지구 물의 주된 공급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가설 중 하나일 뿐이며 크게 외인설과 내인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외인설. 외인설이 내인설보다 더 쉽게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태양계 형성 단계의 지구는 뜨거운 불덩이였기에 액체 물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태양계는 천체 충돌이 빈번했고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혹한 환경이었다면 물은 나중에 더 차가운 우주 영역에서 지구로 옮겨왔다는 게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뜨거웠던 젊은 지구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도 즉시 증발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지구에는 대기가 없어 물을 수증기로 붙잡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즉, 설령 광물 등에서 물이 방출됐다 해도 그 시간은 극히 짧았고 지구는 금세 물을 잃었을 겁니다. 하물며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물이 고였다 해도 이후 테이아와의 충돌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테이아는 약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에 충돌했다는 가설상의 행성을 말합니다. 이 충돌로 우리의 달이 형성됐다는 설이죠. 물이 공급된 원천은 태양으로부터 지구 거리의 두세 배 떨어진 먼 영역에서 날아온 혜성이나 소행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들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엔진 역할을 한 것이 태양계 최대의 행성, 목성이었습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 단계는 행성 이동기, 마이그레이션기라 불리는데 거대한 질량의 목성이 소행성을 끌어들여 태양계 안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혜성은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에서 길게 늘어진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까지 날아왔습니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빈도는 소행성보다 낮았지만 얼음을 대량으로 품고 있어 충돌 시 소행성보다 더 많이 지구의 메마른 표면을 적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초기 태양계에서는 소행성이 대기 보호가 없던 젊은 지구에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후기 대폭격기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폭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단발성이었는지 장기간 산발적으로 이어졌는지 등은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격렬한 충돌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달 표면을 보고 크고 작은 천체 충돌 자국이 무수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구에 떨어진 소행성과 혜성의 얼음은 충돌 순간 증발합니다. 그 일부는 다시 우주로 날아가고 일부는 수증기로서 형성 중인 대기에 포획되며 또 일부는 지구 내부로 스며들었습니다. 외인설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로 기대된 것이 바로 소행성 혜성의 물과 지구 해양수의 동위원소 조성 비교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수소와 경수소, 일반 수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죠. 중수소는 질량수 2를 지닌 수소의 동위원소로 원자핵이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인설에 따르면 소행성의 물 동위원소 조성은 지구의 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소행성과 혜성의 구성은 지구 물리학적 간접 방법과 탐사선의 직접 관측 두 방식으로 조사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탐사선 지오토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헨리 혜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얻은 헨리 혜성의 물 동위원소비는 외인설 지지자들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줬습니다. 헨리 혜성의 물에는 지구 바닷물보다 중수소가 약 2배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 뒤 조사된 헤일, 밥,
샤쿠타케 등 5개의 해성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외인설은 틀린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0년 허셜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하틀리2 해성의 물은 지구의 물과 동위원소 조성이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사실 앞서 조사된 6개의 해성은 모두 오르트 구름 출신이었고 하틀리 2 해성은 카이퍼 벨트에서 날아온 천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막대한 물을 가져온 주된 근원은 카이퍼 벨트였다는 얘기일까요? 하지만 물이 지구 내부에서 생겨났다는 내인설 역시 여전히 유력하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내인설. 지구의 물의 외인설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권에 포함된 물의 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암석권과 멘틀에 존재하는 막대한 물까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행성이나 해성이 가져온 물은 실제 총량의 기껏해야 10%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보는 과학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인설에 의문이 제기된 계기 중 하나가 지르코늄 등의 광물에 남은 물의 흔적입니다. 만약 후기 대폭격기가 약 42억에서 38억 년 전에 일어나 그때 지구로 물이 운반됐다면 연대가 44억 5천만 년인 지르코늄에서 발견된 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폭격이 시작되기 전 어떻게 물이 광물에 흡수됐을까요? 게다가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후기 대폭격기보다 앞선 42억 8천만 년 전에도 생명 존재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는 그 시점에 이미 물이 존재했으며 생명 탄생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졌음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오래된 물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현무암에 포함된 물의 헬륨 동위원소 조성을 분석하면 태양계를 형성한 원시가스 구름의 조성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납 동위원소를 측정해도 물 분자의 나이는 약 44억 5천만 년으로 나타납니다. 지구 형성 과정을 수리적으로 모델링한 연구들 중에는 각 단계에서 물질에 물이 다양한 비율로 더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델에 따르면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바다와 강 등 수권 전체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지표에 있는 물은 겨우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지구 내부에 있다는 계산입니다. 지구 멘틀에 물이 존재한다는 직접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예컨대 2014년 브라질에서 링우다이트를 함유한 다이아몬드가 연구됐습니다. 링우다이트는 올리빈의 일종이지만 그동안은 운석에서만 발견됐습니다. 링우다이트가 일반 올리빈과 다른 점은 최대 1%에 달하는 물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블루 다이아몬드가 지표에서 약 660km 깊은 멘틀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다이아몬드에 포함된 물의 비율을 멘틀 전체에 적용하면 수리 모델이 제시한 대로 바다와 대양을 합친 양의 3배에 달하는 물이 지구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 물의 기원에는 외인설과 내인설 모두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행성과 해성이 가져온 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여겨집니다. 또 우주에 물이 풍부한 만큼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